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볼 잔료는요, 그야말로 시장을 뒤흔들었던 628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박정호 교수의 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왜, 뭐랄까, 오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충격적이었는지, 또 그 배경에는 어떤 가파른 가격 상승 원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 대책 효과는 있을지 당신께서 궁금해하실 핵심만 쏙쏙 뽑아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대책은 그 시행 속도부터가 정말 이례적이었죠. 맞아요. 단순히 정책 내용 자체를 넘어서 왜 이런 방식까지 동원됐는지, 또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행,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정책이라는 게 좀 유예 기간을 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초스피드로 밀어붙인 이유가 뭘까요? 역시 과거의 좀 대인 경험 때문인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전 정책들에서 이제 유예 기간을 좀 줬더니 그 사이에 막판 투기 수요가 확 몰리는 그런 부작용들을 겪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 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일단 이 급등세부터 멈추는 게 최우선이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거죠. 네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국토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 쪽에서 직접 대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금융위가요? 네.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금융 정책으로 접근한 셈이죠. 와, 그렇게까지 강력한 카드를 꺼낼 만큼 그 이전 상황이 좀 심각했다는 거겠죠? 교수님 분석 보니까 가격 급등 원인이 꽤 복합적이던데요. 코로나 영향도 있었다고요? 네. 여러 요인이 그야말로 막 겹쳤습니다. 첫째로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상가 같은 다른 투자처들이 좀 위축되면서요. 네. 자금이 주택, 특히 아파트 시장으로 확 쏠렸고요. 둘째는 일종의 정책적 기대감이었습니다. 기대감이요? 네. 현 정부가 이전 정부처럼 막 세금으로만 누르진 않을 거다. 이런 신호가 좀 읽히면서 뭐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같은 그런 기대 심리가 작용한 거죠. 아하, 그리고 잠깐 풀렸던 그 토지 거래 허가구역, 토허제의 정음도 한몫했다고 하셨죠. 그게 정확히 어떤 효과를 낸 건가요? 그 토허제는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네. 이게 아주 잠깐 해제됐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가격이 정말 폭등하는 걸 시장이 목격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규제가 풀리면 이렇게 오르는구나 하는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특히 마포, 용산, 성수, 이른바 그 마용성 같은 인기 지역들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또 과거 위기 때 풀렸던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 그리고 앞으로 재정 투여로 돈이 더 풀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자산 가격 상승 분위기를 확 부추겼습니다. 정말 복합적이네요. 그럼 이 628 대책,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분석에서는 일단 급등세는 잡는 직방 효과는 있겠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던데요. 이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장 대출 문턱이 확 높아졌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과연 장기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의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딱 묶어버리니까 오히려 9억에서 10억 사이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몰릴 수 있다. 네. 물론 금융위가 은행 전체의 대출 총량을 꼭 조절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일 거다.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졌겠어요. 갑자기 대출이 막혀버리면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질 텐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정책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뭐 결혼이나 이사처럼 정말 꼭 집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뭐 상속 같은 걸로 본인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대출이 막혀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 정책 방향은 일단은 투기 시효를 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러니까 일부 피해는 좀 불가피하다. 이런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참 어려운 절충점이네요. 결국은 이런 단기 처방을 넘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야 할 텐데요. 역시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 이야기가 나왔죠? 네, 중요한 건 단순히 집을 많이 짓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곳에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죠. 모두가 선호하는 서울이나 수도권 공급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반대로 선호도가 좀 낮은 지역에 섣불리 공급했다가 미분양이라도 나면 그건 뭐 경제적, 금융적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파장이 크거든요. 와, 살인행위라니
표현이 강력하네요. 지역 균형 발전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렇죠. 수도권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뭐 모두가 동의하지만 과거의 그 혁신 도시 사례처럼 여기저기 투자를 분산하는 방식, 소위 엠빵 방식으로는 서울보다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엠빵. 네. 지방에 정말 서울을 능가할 만한 교육, 문화, 일자리 환경 이런 걸 조성해야 하는데 이건 뭐 사실 천문학적인 투자와 또 엄청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쉽지 않죠.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이 6.28 대책은 일단 과열된 시장에 뿌린 찬물, 일종의 응급 처방 같은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나 정책 기대감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아주 급한 대응이었고요. 하지만 역시 근본적인 공급 문제나 실수요자 보호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규제를 넘어서서 정말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이런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여기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분석에서처럼 서울과 경쟁할 만한 지방 거점 도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자칫 실패한 공급은 되돌릴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긴다면 과연 수도권 과열 해소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주거 안정을 위한 진짜 현실적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